네, 2차는 김은동 회장님께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힘차게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내전증협회의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교수 김흥동입니다. 저희 부모 교육을 이제 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도 가지고 계시고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고 실제로 좋은 강의를 해 주신 우리 이대 서울병원의 최한솜 교수님, 그리고 넥슨 어린이재활병원의 조민정 과장님, 오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지금 거의 한 50개 이상 사전 질문서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걸 그동안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제 점점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하나하나 다 읽고 질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질문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답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렇게 해서 거의 2배 정도가 들어서 오늘은 이제 그 유사한 질문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질문지에 대한 내용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쭉 설명하는 쪽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답변이 쭉 진행이 되는데 본인의 질문이 발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다 확인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제 치료에 대한 문제인데 약물 치료, 식이요법, CBD 오일, 우리가 이제 뇌전증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약물 치료하고 식이요법, 그리고 수술 치료, 그 세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는 약물 치료가 적어도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약물 치료가 있고, 그 약물 치료를 어떤 조합으로 경련을 안 하게 만들 수 있을지, 우선 뭐 한 가지 약으로 조절이 되는 경우가 되게 한 70% 정도는 되는데 50% 정도는 되죠. 그리고 2가지 내지 3가지 약으로 치료가 되는 게 한 70%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약을 써서도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약물 치료로 치료가 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경우에 이제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약물 난치성 뇌전증에서 수술로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키는 부위가 어느 한 부분에 고정이 되어 있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걸로 완치가 될 수가 있고, 만약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른 치료, 식이요법이라든지 CBD, 대마오일 같은 이제 그런 치료를 돌아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치료를 해서 발작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수술 치료를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치료의 목표는 발작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 경련 횟수가 줄었는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발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치료를 해나가는 게 치료의 목표인데, 그 치료를 그렇게 하다 보면 치료 자체가 갖고 있는 부담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을 3개, 4개, 5개 뭐 이렇게 쓰거나 거기다 식이요법에다가 뭐 여러 치료를 같이 혼합해서 하다 보면 경련을 억제하는 강도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치료에 따른 부담을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없겠죠. 부담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완전히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라면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더라도 치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타협하는 거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치료 자체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어쨌든 발작이 완전히 멈출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타협하는 상태에서 크면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되게 발작이 완전히 멈추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이 병에서 벗어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발작을 하면서도 치료에 대한 부담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문제인데, 부작용이 없는 약은 일단은 없습니다. 뭐 경련을 억제하는 약들이 뇌의 활동을 제어하는 이제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있을 수가 없는데, 결국 치료의 목표가, 약을 쓰는 목표가 발작을 안 하게 만드는 게 치료의 목표고, 발작을 하고 약을 안 먹는 상태로 지내는 것이 약의 부작용을 감수하고 그래도 발작을 안 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런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 발작이 점차로 이제 줄어들고 없어지고,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돼서 부작용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발작을 완전히 멈추게 되는 상황에서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약물 치료를 유지하는 게 좋고, 약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부작용의 그 스펙트럼이 약제마다 개인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약이 어떤 아이한테는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별로 없는 약이 어떤 아이한테는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작에 대한 정도, 발작 효과에 대한 효과가 일단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이, 목표는 그렇습니다. 발작을 완전히 억제하고 부작용이 없는 상태의 약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그게 이제 목표인데, 부작용이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 정도의 부작용이라면 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물 치료를 할 때 중요한 거는 그 약이 아이의 발작을 진짜로 효과적으로 억제를 하느냐,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그 약 때문에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두 가지를 전부 다 같이 확인해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치료를 유지를 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있는 부작용이 아이가 정말 힘들어할 정도의 부작용이라 그러면 약의 용량을 감량하거나, 아니면 약의 그런 부작용을 없애게 만드는 방법, 부작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약을 아주 굉장히 천천히 용량을 올려가는 방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천천히 적응을 시키면 처음에 나타나던 부작용들이 적응이 되면서
그런 부작용 없이 유지하는 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근데 그 부작용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면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작용을 피해가는 그런 다른 약물 치료를 조정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에 의한 지능 저하나 기능 저하, 인지 발달 저하가 오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약을 먹는 기간 동안 약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 20가지 이상에 되는 약들을 이런 인지기능이라는 게 결국 기억력하고 학습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인지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심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약들부터 영향이 가장 적은 약까지 이렇게 1번부터 30번까지 쭉 나열을 하는 게 가능한데 가장 심한 약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페노바비탈이거든요. 페노바비탈 과거에는 약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거의 썼었는데 페노바비탈이라는 약이 한 2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대개 IQ가 10 정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근데 2년 정도 후에 약을 끊으면 다시 그 IQ가 그대로 돌아오는 본래 100이었으면 한 92 정도 평균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으로 6개월 만에 대부분 100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고 근데 그 부작용이 한 2년 정도 유지하는 약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5년, 10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가 굉장히 지적으로 우수한 상태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학습에 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작용이 적은 약, 페노바비탈 같은 약은 굉장히 그런 부작용이 심한 약이지만 그런 부작용이 적은 약을 선택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심한 약, 인지기능이나 뭐 이런데 부작용이 심한 약들은 되게 아주 강력한 항경련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적은 약은 당연히 항경련 작용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발작이 정말 심할 경우에는 아주 강한 약을 부작용을 감수하고 해도 강한 약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고 발작이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 모든 발작을 할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도 발작에 의해서 뭐 심각한 그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부작용이 적은 약을 선택하는 것을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치료를 하면서도 아이가 정상적인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전략적으로 약을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물 치료가 성격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가장 성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제 케프라라고 알려져 있는 레비트라스탈빈이라는 약이 가장 상대적으로 다른 약에 비해서 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안정이 되고 적응이 되는데 너무 예민해질 경우에는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게 필요할 수가 있고 아니면 굉장히 천천히 천천히 약을 올려가면서 적응시켜 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운동을 좀 많이 시킨다거나 그런 뭐 다른 비타민 치료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담당 선생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약이 최선인지 아니면 다른 약이 최선인지를 조정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 뇌전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ADHD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대개 한 30% 정도 되거든요. 뇌전증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아이들의 경우에 5%에서 10% 정도가 ADHD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ADHD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ADHD를 치료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정신과에서 과거에 이제 ADHD 약을 쓰고 나서 발작이 악화되는 그런 초기 보고가 있었는데, 그런 초기 보고 때문에 ADHD 약을 쓰는 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그 ADHD 약을 같이 쓰면서 항뇌전증 약을 같이 쓸 경우에, 같이 적절하게 조절할 경우에는 ADHD 약 때문에 발작이 더 악화되지는 않는 걸로 이미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를 같이 하시는 거가 ADHD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사실 밥 잘 먹는 게 제일 좋은 영양제고요. 요즘 쓰고 있는 약들은 영양소 결핍이나 비타민 결핍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크게 다른 영양제를 따로 먹일 필요는 없는데, 과거에 쓰던 약제들은 영양소 그 결핍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종합 비타민 같은 거를 같이 먹는 게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복용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마그네슘은 이건 한의사들이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자꾸 추천을 하거나 그러는 것 같은데, 마그네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에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마그네슘을 따로 먹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약을 쓰고 있을 때 없는 부작용이, 현재까지 없는 부작용이 나중에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적응 잘하고 부작용이 없는 상태라면 다른 여러 가지 약의 설명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약에서 부작용이 없는 상태라면 그런 약의 설명서에 있는 부작용들이 나중에 새로 생기거나 그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지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이 같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약 때문에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는 거는 발작을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거고, 약물 부작용도 가급적이면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약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계속 잘 해야 되는데, 약물의 부작용은 어쨌든 약을 먹을 때하고 안 먹을 때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을 먹을 때 없었던 그런 수면장애나 인지장애나 기억력 장애나 발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약을 먹기 전에는 없었던 게 약을 먹고 나서 생겼다 그러면 그건 약물 부작용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일단 약이 충분하게 들어갈 때까지 부작용이 없는 상태의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앞으로 그 이후에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전하게 그냥 약물 치료 쭉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면장애 역시 약물 치료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약은 이제 토파맥스라는 약이 수면장애를 가장 많이 일으키고, 다른 약도 그런 수면장애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면장애가 약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면, 약 먹기 전에 수면장애가 없던 애가 약 먹고 나서 수면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약물 치료에 의한 그런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수면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요새 인터넷 보면 꿀잠 자는 방법, 아이들 꿀잠 자게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수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들, 기타의 방법으로 수면 장애를 극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약이 항경련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 수면 장애를 다른 방법으로 극복시키는 게 더 좋을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다 그러면 약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에 따라서 결국 약물 선택은 충분히 약물 선택을 약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어려운 과정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약에 의한 분명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거를 견디기가 어려운 정도고 다른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약물 치료를 다른 약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발달 문제가 동반된 뇌전증이 실제로 많이 있는데, 발달 문제가 동반된 뇌전증은 근본적으로 뇌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래 뇌전증이 없을 때도 발달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경우,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뇌전증 자체가 발달을 악화시키는 경우, 그게 이제 뇌전증성 뇌병증이라고 하는, 되게 영화 연출이나 레녹스 가스증후군 같은 이제 그런 병들은 뇌전증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달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전증을 치료를 해주면 본래 갖고 있던 발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종류의 뇌전증이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에 의해서 인지가 떨어지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복합적으로 약을 몇 가지를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발달 문제가 뭐 IQ 발달 지수 면으로 보면 한 10 정도, 뭐 약을 여러 가지 같이 쓸 경우에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20 정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나중에 약을 중단을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던 아이들을 이제 약을 끊고 나면 애들이 발달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끊어도 좋아지는 거고 1년 있다 끊어도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약물 치료 기간을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약물 부작용으로 정서적인 불안이나 취업의 어려움 같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사실 약물 치료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기도 하고, 뇌전증을 갖고 있는 그 환우들이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같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불안증하고 우울증인데, 불안증하고 우울 지수가 일반적인 뇌전증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불안증이나 우울증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의 관리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인 관리를 좀 받으시는 것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물 복용을 오래 하는데도 발작이 계속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거는 병 자체가 아직은 조절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약물이 발작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특수하게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뇌전증의 종류에 따라서는 발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종류에는 그런 약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뇌전증이 따로 있기 때문에 뇌전증 약이 반드시 발작 유발시키는 건 아니니까 발작 유발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최대한도로 이제 약물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을 변경하는 게 그렇게 과감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약을 변경하는 게 기존의 약으로 완벽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시도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뇌전증이라는 병을 아무 때나 그냥 발작을 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뇌전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피곤하거나 실제로 며칠 밤을 새거나 그래도 발작을 안 하는데, 뇌전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 뇌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발작이 발생을 하는 병이 뇌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을 때도 발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어도 한 70~80% 정도에 해당되는 뇌전증 환자들은 뇌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주로 발작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 컨디션이 안 좋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만 관리가 잘 되면, 그런 게 진짜로 완벽하게 관리가 되면 사실 약에 크게 도움을 받지 않고도 뇌전증은 조절이 될 수가 있고, 아주 강하게 약을 쓰지 않아도 뇌전증은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자꾸 피곤해지고 피로해지고 뇌의 피로도가 많이 증가하는 일들이 컨트롤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도 발작을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항경련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일상생활 관리가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치료 전략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약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약을 끊으면 다시 일반적으로는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반에서 1등 하는 아이들이 약을 먹으면 좀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성적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약물 치료 자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약을 끊으면 도로 그 상태로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고, 약을 먹는 중에도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서도 굉장히 그 우수한 성적을 같이 유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에 의해서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안 갖고 그 약을 먹이셔도 되고요. 치료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결국 발작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게 1차 목표다. 그런 상태로 잘 유지가 되면 약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는 게 필요하고, 부작용이 가급적이면 없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없는 선택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약 부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을 잘 적응시키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해서, 장기간 오랫동안 치료하는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 없이 발작을 전혀 안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를 담당 선생님들하고 같이 잘 상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IQ나 뭐 이런 것들이 약물 치료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발작은 대발작으로 갈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소발작하고 대발작하고는 완전히 다른 병이고, 소발작을 일으키는
병 중에 그 소발작 뇌전증 중에 옛날에는 한 20% 정도까지도 대발작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아주 전형적인 소발작을 하는 경우라면 대발작은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약간 좀 비전형적인 소발작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대발작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소발작과 대발작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약, 같이 효과적인 약 선택을 그때는 하면 되고, 소발작만 있을 때는 소발작에 특화된 약제, 그러니까 자론티라든지 에소숙시마이드 이런 약제를 사용하면 되겠죠. 대발작을 안 하는데 대발작을 같이 치료하는 약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고, 그래서 아이들마다 치료 기간은 개별적으로 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대개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약물 치료를 하고 그 사이에 발작을 안 하면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시도를 하는 일반적인 지침, 표준화된 지침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할 경우는 뇌파가 굉장히 안 좋다거나 아이의 뇌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발달에 좀 많은 문제가 있거나 뇌 상처 조직 같은 MRI에서 뇌 상처 조직이나 뇌 구조적인 이상 같은 게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약을 3년 동안 발작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약을 중단했을 때 재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그런 치료 기간을 결정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중복된 질문들이 좀 있어서 그런 질문들은 좀 기존에 말씀드린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약을 먹는 중에 약을 증량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인데, 증량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이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정도라면 그 증량을 다시 줄이면, 약을 다시 줄이면 그 부작용은 없어지겠죠. 근데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발작을 좀 더 강력하게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부작용은 어차피 뭐 손 떨림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치료가 충분히 다 되고 나서 약을 중단하게 되면 없어지는 부작용입니다. 근데 오르피라고 라믹탈이라는 약은 되게 서로 간에 상승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상승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오르필만 먹어서 조절이 안 되거나 라믹탈만 먹어서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 두 가지를 같이 먹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조절이 되는 그런 상승 효과가 있고, 그런 상승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부작용도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 한 축하고 발작 억제의 한 축하고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필요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약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부작용 때문에 약을 좀 중단하고 다른 치료, 부작용이 적은 다른 치료로 돌아가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역시 그 아이의 주치의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식이요법만 진행하고 있으면서 발작이 완전히 억제된 그런 아이가 보내주신 질문이 심리적인 면이나 수면 등 조심해야 될 부분, 이건 일반적인 그런 상태, 건강 관리에 관한 그런 문제로 조정은 해줘야 되고, 식이요법에 따른 스트레스도 아이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만드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장기간 약 복용 시 기억상실증이 아니라 기억력 저하인데, 그 약물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만 발생하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약을 끊고 식이요법을 진행하는 이유는 약물 치료로 충분히 잘 조절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약물 치료에 대한 부작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식이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약물 치료 때문에 떨어진 기억력은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당연히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은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치료는 전혀 아니고 기억력이나 뇌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식이요법으로 발작이 잘 조절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당연히 식이요법으로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식이요법 그냥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을 끊는 기준이라는 게 3년인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뇌파가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죠. 뇌의 활동, 뇌가 이제 경련을 하는 활동이 어느 정도 심한지 안 심한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뇌파 검사밖에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뇌파 소견 중에도, 비정상적인 뇌파 소견 중에도 약을 끊었을 때 발작 재발이 분명히 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뇌파 소견이 있고, 뇌파 이상이 있더라도 그런 성향이 그렇게 높지 않은 뇌파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 결과가 이상이 있고 이상이 좀 심하다고 하더라도 재발 위험성이 높지 않은 종류의 뇌파 이상이 심하다 그러면 약을 끊어가는 거를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재발 위험성이 높은 그런 뇌파 성향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약 중단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약 중단을 좀 미루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그 대부분의 소아신경과 선생님들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고, 약물 중단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약물 치료를 중단했을 때 발작이 발생하면 그냥 치료를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한번 중단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3년 내지 5년 가까이 발작이 없었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중단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발하면 그냥 약물 치료 다시 하면 되고, 물론 이제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종류라든지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뇌파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 섣불리 중단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약물, 그러니까 완치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는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면 뇌전증이 그냥 약물 치료 때문에 낫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뇌전증은 약물 치료 때문에 낫는 병은 아닙니다. 그 발작을 계속 하게 되면 그 병 자체가 발작을 좀 더 할 수 있는 상태로 뇌가 자꾸 나빠지기 때문에 발작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는 거고, 발작을 하지 않게 만드는 치료지, 병 자체를 낫게 만드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는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뇌가 계속 성장하면서 아까 우리 최한순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처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낫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낫는 조건이라는 거는 일단 치료하면서 발작을 안 하게 되면 낫는 쪽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낫는 과정이라는 게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한 2, 3일 만에 낫는 사람도 있지만 한 달 정도 지나야지 낫는 사람이 있듯이,
동일한 뇌전증이라고 하더라도 좋아질 때까지 시간이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으로 우리가 그걸 예측하거나 최소한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2년이라는 거지. 2년이 지나면 약을 2년 동안 먹으면 이 병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전증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도 다른데 소발작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발작이 완전히 없으면 약을 끊어도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양성 뇌전증 그런 질환들도 2년 정도 발작을 안 하면 그 다음에 약을 끊어도 괜찮은 경우들이 많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2년이 좀 지난다고 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충분한 기간 동안,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고 그런 기준은 역시 개별적으로 뇌파 결과라든지 아이가 갖고 있는 뇌의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개별적인 결정이 필요한 거죠. 몇 년 동안 발작 없으면 약을 끊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 정도면 뇌가 발작을 안 할 정도로 변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결국 약을 끊어가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년째 약물 치료 중에 계속 발작하고 있는 굉장히 심한 뇌전증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이거는 제가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진료실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발작은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에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병 중에 하나고 대표적인 약제는 자론티라는 상품명을 갖고 있는 에소숙지마이드라는 약물 치료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효과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근데 약물 선택이 만약 그리고 이제 그 데파킨이나 오르필 같은 약제도 효과적일 수 있고 다른 약으로 치료하면 치료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약물 선택을 잘 하면 소발작은 거의 대부분 치료가 잘 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서 발작이 시작된 아이라면 유전자 돌연변이 자체는 치료가 안 되는데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뇌전증이 발생한 뇌전증에 대해서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라든지 그건 이제 연축일 경우에 스테로이드 치료 같은 것들이 효과적일 수가 있고 끊고 나서 다시 재발할 수도 있지만 재발하지 되게 돌 전에는 재발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완벽하게 그 연축이 억제가 되면 대개는 재발을 안 하는데 완벽하게 억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발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 이외의 다른 방법들을 같이 시도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재활 문제, 경련하고 이제 재활 문제인데 재활 문제는 경련 발작하고 그냥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전증 발작도 많이 피로할 때 발작이 증가를 하는 것처럼 재활이 너무 힘들면 재활 치료가 너무 힘들면 발작이 좀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을 안 하면 아이의 발달이 그만큼 개선되는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재활 치료하고 발작하고 그런 면에서 관계는 있는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영아연축 같은 그런 좀 심한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재활 치료를 일시적으로 좀 중단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게 병이 심한 상태에서는 재활 치료를 아무리 해봤자 재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재활치료하고 발작 치료하고는 그냥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련한 날에는 당연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재활치료는 좀 쉬어 가시는 게 더 낫겠죠. 우리가 경련하고 나서 공부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할 텐데, 공부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공부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할 텐데, 그런 날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거하고 재활치료를 시키는 거하고 동일한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날은 좀 안정시키는 게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손상된 뇌도 재활로 치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인데, 재활을 안 하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재활치료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지 못하겠지만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치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재활치료가 아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을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방법들이 아이한테 너무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몇 개가 더 있기는 한데, 좀 굉장히 간절한 질문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서 이거 거의 뭐 한 장 넘게 질문을 적어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아이가 10년 전에 뇌염을 앓고 나서 당시에 발작이 있었고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나중에 발작이 발생했다는 그런 상황인데, 뇌염은 아시다시피 뇌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치료가 된 이후에 뇌에 상처 조직을 남깁니다. 근데 상처 조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발작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상처 조직을 가졌을 때 그 상처 조직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뇌염이 원인이 된 상처가, 뇌염으로 생긴 상처가 발작을 일으키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약물 치료에 의해서 조절이 좀 잘 안 되고 MRI상으로 좀 피지리 영상증 같은 소견도 좀 보인다고 이제 그렇게 그런 소견도 좀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팔에서 증상이 시작하는데 왼쪽 팔에서 증상이 시작한다고 하면 오른쪽 뇌의 팔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 또는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발작이 시작하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위의 상처 조직이 결국 발작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질이형성증이라고 하면 수술이 가능하기도 한데, 피질이형성증뿐만 아니라 어떤 국소적으로 그런 상처 조직도 국소적으로 그 부분에서만 발작을 일으키는 상처가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그런 상처를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다 확인이 돼야 되고, 수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직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직이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발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수술하고 나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마비가 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한 상태. 그리고 이게 약으로 결국은 완치가 되기 어렵다는 그런 상황, 세 가지가 다 갖춰지면, 세 가지가 다 그런 상황에서만 우리가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그 부분에서만 발작이 발생한다고 하면 수술 치료를 해서 치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있지만 그 원인이 뇌염이라 그러면 사실 그 상처 조직이 거기에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쪽 부분의 상처가 가장 심해서 그쪽에서 지금 발작을 일으키지만 다른 부분이 좀 덜 심한 상처에서도 이 심한 상처를 해결을 해주고 나서 다른 부분에 있는 상처가 다시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발작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술을 결정을 하시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증량을 했는데 발작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첫째는 약물 치료 그 약이 효과가 좀 떨어지거나 아이의 발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떨어지거나 두 번째는 병 자체가 악화되고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 약 지금 쓰고 있는 약 말고 다른 약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수가 있고 사실 맞는 약이라는 거는 맞는 종류의 약이라기보다는 좀 더 강한 맞는 정도의 치료를 찾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적게 쓰는 것보다는 많이 쓰는 게 효과적이고 하나 쓰는 것보다는 두 개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강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경련 발작을 안 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치료를 찾아 나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약을 증량을 하면 당연히 항경련 치료의 효과는 더 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발작이 더 나타난다 그러면 그 약 말고 다른 약을 추가하든지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치할 때만 증상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발작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응성 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외부 자극이 어떤 특별한 자극이 발작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치라든지 잇몸 자극이죠. 잇몸 자극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어떤 상황이 발작을 일으킨다고 하면 아까 최한선 교수가 얘기했지만 그 번쩍이는 불빛에 의해서 발작이 유발이 될 경우에는 번쩍이는 불빛만 안 보면 발작은 완벽하게 억제가 되는데 예방이 되는데 양치할 때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 반응성 발작의 한 종류로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외부 자극인데 그럴 경우에는 잇몸 자극이 좀 덜할 수 있는 그런 칫솔질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조금 행동 수정을 하게 되면 그런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서 이런 아이의 관리를 최소한으로 발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서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수술도 지금은 최소 아이한테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은 수술도 지금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수술 치료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술 같은 치료 방법, 그런 수술 방법은 수술하고 한 달 정도면 거의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거는 수술도 반드시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는 게 그 장기적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게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내전지 홈페이지에서 내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모 교육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들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좀 더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회와 병원과 의료진과 부모님들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이들의 가장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까 김주현 사원이 잠깐 말씀드린 그 뇌전증 지원법 관련 캠페인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협회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본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에 많이 좀 알려서 이 청원이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각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